시리아의 먼지바람 속에서 3년간의 비밀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부대는 평화로웠다. 아니, 평화로운 척하고 있었다. 나는 전투 후 스트레스 회복이라는 명목 아래 후방의 제7군수 지원단으로 전출되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편한 보직이었지만 내게는 그저 또 다른 임무일 뿐이었다. 내가 부대 식당에 처음 들어선 날 나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 고된 일에 조금은 굽어버린 등. 하얀 조리사복을 입은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셨다. 아들, 내 아들, 진우야. 어머니는 내게 달려오시려다 흠칫 멈춰섰다. 그리고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쭈글쭈글하고 상처투성이인 당신의 손을 등 뒤로 감추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홀로 계신 어머니는 아들 얼굴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연고도 없는 이곳 부대의 식당 조리원으로 지원하셨던 것이다. 어머니, 손은 왜 감추십니까? 아니다. 그냥 물이 묻어서. 나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딱딱하고 곳곳에 화상 자국이 남은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저 왔어요, 어머니.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다른 병사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꽉 안아들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미처 몰랐다. 이곳이 어머니에게는 아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옥 같은 모욕을 견뎌내야 하는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와 함께 관사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갈비찜을 한 상 가득 차려주셨다. 많이 먹어 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나는 말없이 밥을 입에 넣었다. 목이 메어왔다. 지난 3년간 나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차려주신 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 나는 왜인지 자꾸만 눈물이 나려 했다. 어머니,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냥 그만두시고 저랑 같이.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내 아들 밥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매일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부대 사람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야. 특히 박성철 대령님이라고 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나한테 잘해주셔. 나는 어머니의 그 순진한 거짓말을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지옥의 실체를 목격하기 시작했다. 점심 배식 시간. 어머니가 끓인 육개장을 배식하던 한 젊은 중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아, 아줌마, 국에 고기는 없고 왜 멀건 국물만 있어요? 요즘 부식비 누가 다 떼먹나? 어머니는 당황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중이님. 오늘 들어온 고기 양이 좀 적어서. 바로 그때였다. 식판을 들고 그들 옆을 지나가던 박성철 대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이봐, 김중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 아줌마가 뭘 알겠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비웃음을 흘렸다. 아줌마, 군대 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당신 아들 특수부대에 있었다며? 거기서는 뱀도 씹어 먹는다는데 이 정도는 진수성찬이지. 안 그래? 식당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나와 어머니에게로 쏠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내 어깨에 달린 상사 계급장으로 저 오만한 중위와 대령의 길을 꺾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참아다오, 아들아. 너까지 나서면 일이 더 커진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내 입안으로 들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생애 최악의 식사였다. 그날 이후로 그런 일은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박성철 대령과 그의 무리들은 마치 그것이 유희라도 되는 양 사사건건 어머니를 트집잡아 모욕했다. 식당 바닥에 일부러 음식을 흘리고는 어머니에게 걸레질을 시키고 반찬 투정을 하며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내 심장에 차곡차곡 기록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섣부른 행동을 유발할 뿐이다. 나는 기다렸다. 저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고 그들 스스로가 가장 방심하게 될 단 한 번의 완벽한 순간을. 밤이 되면 나는 관사에서 홀로 체력 단련을 했다. 샌드백을 박성철 대령의 얼굴이라 생각하며 내 모든 분노를 실어 주먹을 날렸다. 퍽, 퍽 소리와 함께 샌드백이 터져나갈 듯 흔들렸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짐했다. 조금만 더 참는 거야, 이진우. 어머니의 문물을 저들의 피눈물로 갚아줄 그날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은 내 30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머니는 잊지 않으셨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식당에서 어머니는 등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도시락통을 수줍게 내미셨다. 아들,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다른 건 못 해주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 좀 싸봤어. 도시락통은 낡았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하얀 손수건은 정성스럽게 다려져 있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으셨다는 목련꽃이 수놓아진 손수건이었다. 나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귀한 그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막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순간이었다. 어허,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박성철 대령이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이 내가 들고 있는 도시락통에 꽂혔다. 이건 또 뭐야?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인 거 몰라? 그는 내게서 도시락통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어디 보자. 김밥?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먹나? 그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당신 아들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이런 애들 입맛은 얼마나 고급인데 이런 싸구려 김밥 따위를 먹겠어? 그리고 그는 나와 어머니가 보는 바로 앞에서 도시락통을 그대로 식당 구석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놨다. 철퍼덕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밥이 다른 음식물 찌꺼기들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내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김밥과 함께 버려진 더러워진 목련 손수건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나는 손수건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손으로 묵묵히 털어냈다. 박성철이 그런 나를 보며 비웃었다. 꼴에 엄마 손수건은 챙기나 보네. 마마보이 새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더러워진 손수건을 곱게 접어 내 군복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박성철 대령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내 눈에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음보다 더 차가운 시면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에게는 들리지 않을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래, 박성철, 고맙다. 오늘 네가 버린 건 단순한 김밥 도시락이 아니야. 나는 내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네놈의 목숨과 네놈 전체의 명운이다. 나의 길고 길었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피해 축제를 위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유령이 되었다. 낮에는 부대의 다른 병사들처럼 평범하게 훈련받고 식당 구석에서 말없이 밥을 먹는 존재감 없는 이진우 상사였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 나는 PX 창고 뒤편의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특수부대의 유령, 고스트로 다시 태어났다. 그곳은 내가 비밀 작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나만의 작전 지휘소였다. 컨테이너 안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위성 해킹이 가능한 노트북, 도청 장비, 그리고 내가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정보가 거대한 디지털 지도 위에 펼쳐져 있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군수품 보급 시스템이었다. 나는 먼저 어머니와 다른 조리원 아주머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다. 어머님들, 요즘 부쩍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식재료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내 질문에 한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쉿, 이 상사, 괜히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잘못 지키면 우리 다 잘려. 요즘 들어오는 고기나 채소가 죄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반은 썩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양은 맞춰야 하니 꾸역꾸역 쓰는 거지. 박 대령님 아시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박성철 대령,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군수지원단의 내부 행정망에 침투했다. 식자재 납품 계약서, 검수 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 모든 서류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다. 납품업체는 대진푸드라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 6개월간 대진푸드가 납품한 식자재의 폐기율이 다른 부대에 비해 30% 이상 높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폐기 보고서는 박성철 대령의 최종 결재 단계에서 이상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나는 대진푸드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대표이사의 이름이 나디컸다. 박수철, 박성철 대령의 친동생이었다. 그들은 형제의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 썩은 식재료를 정상가에 납품하며 군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병사들은 그들이 빼돌린 돈의 대가로 썩은 음식을 먹고 있었던 셈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이건 단순한 군납비리가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성철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 회계장부를 찾아냈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상급 부대 장성들에게 상납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의 야망은 고작 돈 몇 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상납한 장성들의 리스트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마지막에서 나는 의외의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이 부대가 속한 제7군단의 군단장 이현수 중장이었다. 이현수 중장은 군 내에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박성철 같은 부패한 인물의 뒷돈을 받았다고? 믿기 힘들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는 명백했다. 매달 1,000만 원씩 차명 계좌를 통해 이현수 중장의 아내에게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만약 군단장이 부패의 정점이라면 박성철이 이렇게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었다. 오히려 더 은밀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박성철의 방식은 너무나 조잡하고 오만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일부러 나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나는 이현수 중장의 아내 윤서아 씨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매달 수천만 원이 드는 신약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성철이 보낸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절박한 어머니의 아들 치료비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박성철은 군단장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그것을 빌미로 군단장의 눈을 가린 채 부대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돈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한 악마 같은 놈이었다. 이제 나는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군단장까지 엮여있는 이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완벽한 함정이 필요했다. 나는 작전의 방향을 바꾸었다. 박성철의 비리를 단순 폭로하는 것에서 그의 더 큰 야망을 역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나는 밤마다 유령이 되어 부대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을 내 손안에 넣었다. 나는 박성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의 사무실, 그의 관사, 심지어 그의 차량에까지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나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나는 박성철이 단순한 군납비리를 넘어 더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 있을 군단 전체 야외 기동 훈련을 노리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나는 그가 동생 박수철과 나누는 비밀 통화를 녹음했다. 형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수입산 쇠고기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는데 그냥 납품해도 괜찮겠습니까? 양이 꽤 많은데. 상관없어. 그냥 보내. 어차피 훈련 나가면 다들 배고파서 뭐든 잘 처먹을 테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 우리 계획의 핵심이야. 핵심이라니요? 이번 기동훈련 때 식중독 사고가 한 번 터져줄 거야. 아주 크게. 수십 명의 병사들이 배탈이 나서 쓰러지는 거지. 네? 형님, 그러다 일이 커지면 어떡합니까? 멍청한 놈,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우리는 모든 책임을 알파 유통에 떠넘길 거야. 이번 군단 전체 군납 입찰에서 우리와 끝까지 경쟁하고 있는 그 누넷가시 같은 놈들 말이야. 마침 그 놈들도 이번 훈련에 일부 물품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거든. 우리가 손을 좀 써서 그 놈들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면 돼. 그럼 알파 유통은 그대로 아웃이고 앞으로 몇 년간 군단 전체의 군납은 우리 대진푸드가 독점하게 되는 거지. 이건 몇 억짜리 사업이 아니야. 수백억이 걸린 전쟁이라고. 나는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백억의 이권을 위해 수십 명의 병사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계획은 그것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했다. 나는 그의 컴퓨터에서 그가 작성하다만 사고 경위 보고서 초안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식중독 사고는 1차적으로 납품업체 알파 유통의 식자재 관리부실에 기인함. 그러나 2차적으로는 취사장의 위생관리 및 검수 책임자인 조리 총괄 담당자의 업무 태만 또한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됨. 조리 총괄 담당자, 그건 바로 내 어머니였다. 그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알파 유통과 내 어머니에게 동시에 떠넘길 생각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가장 완벽한 희생양으로 점찍어둔 것이었다. 가난하고 힘없고 아들이라는 유일한 약점을 가진 늙은 여자, 그보다 더 좋은 방패막이는 없었을 테니까. 나는 컨테이너 박스의 차가운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나는 이성을 잃을 것 같은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나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제 모든 판이 짜였다. 나는 그의 계획을 막는 것을 넘어 바로 그 계획의 한복판에서 그를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파놓은 함정에 그 자신이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주리라. 나는 먼저 알파 유통의 대표에게 익명으로 연락했다. 당신 회사는 곧 박성철 대령의 함정에 빠져 망하게 될 겁니다. 살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이현수 군단장을 찾아갔다. 물론 이진우 상사의 모습이 아닌 어둠 속의 조력자로서. 나는 그의 아내가 입원한 병실에 박성철의 모든 비리 증거와 식중독 계획이 담긴 USB를 몰래 두고 나왔다. 봉투 위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아드님의 목숨값으로 군인의 명예를 팔지 마십시오. 이제 무대 위에 모든 배우가 모였다. 박성철이라는 연출가가 만든 비극의 무대. 하지만 이 연극의 감독은 이제부터 나, 유령, 이진우다. 군단 기동훈련이 시작되기 전날 밤, 나는 박성철의 관사에 잠입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해 고급 양주를 마시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나는 천장의 환풍구를 통해 그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걱정 마십시오, 의원님.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알파 유통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다음 총선 때 의원님의 가장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원? 그의 배후에는 정치인까지 엮여 있었다. 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나는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분석해 그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황진우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통화가 끝나고 박성철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는 사진첩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그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지독한 증오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마침내 당신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원수?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원수는 또 누구란 말인가? 그는 한 장의 낡은 군복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성철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20년 전 우리 아버지가 군에 계실 때 아버지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박영철 대령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비록 계급은 낮았지만 전술 능력과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워 늘 박영철 대령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고 했다. 박영철은 그런 아버지를 시기하여 온갖 방법으로 아버지를 괴롭혔고 결국 아버지는 억울하게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그리고 군을 떠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몇 년 뒤 세상을 떠나셨다. 박성철이 사진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 이태준이라는 작자만 아니었어도 아버지는 장군이 되셨을 텐데 그놈 때문에 평생을 울분 속에서 사시다가 결국 그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다. 이제 그놈은 없지만 그놈의 아들놈이 이 부대에 있지. 그리고 그놈의 어미년도 내가 반드시 당신들의 대를 뜯어놓을 겁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성철이 유독 나와 내 어머니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뒤틀린 원한을 대물림한 끈질기고 비열한 복수심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노리고 이 부대로 왔던 것이다. 군납비리와 식중독 사건은 그 복수극을 위한 무대장치에 불과했다. 그는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나를 불효자로 만들어 군 생활을 끝장내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우리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나는 환풍구의 차가운 철망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찢어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성적으로 작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내 어머니의 눈물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관사를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내일 저 오만한 악마가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서 나는 기꺼이 그의 사형 집행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성철이 유독 나와 내 어머니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뒤틀린 원한을 대물림한 끈질기고 비열한 복수심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노리고 이 부대로 왔던 것이다. 군납 비리와 식중독 사건은 그 복수극을 위한 무대장치에 불과했다. 그는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나를 불효자로 만들어 군 생활을 끝장내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우리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나는 환풍구의 차가운 철망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성적으로 작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내 어머니의 눈물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관사를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내일 저 오만한 악마가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서 나는 기꺼이 그의 사형 집행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군단 기동훈련의 마지막 날 밤, 훈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자축하는 야외 만찬회가 열렸다. 임시로 설치된 거대한 천막 아래 군단장 이하 수백 명의 장병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박성철 대령이었다. 그는 이번 훈련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군단장의 옆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밤 이 만찬회는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변해야 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식중독으로 쓰러지고 그는 비극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예정이었다. 어머니는 오늘도 주방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계셨다. 특히 오늘 만찬회의 메인 요리인 갈비찜은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책임지고 있었다.
박성철이 일부러 그렇게 지시한 것이 분명했다.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가장 좋은 명분이었으니까. 나는 만찬회가 시작되기 직전 주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나를 맞으셨다. 진우야, 어떡하지? 오늘따라 고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아무리 양념을 해도 냄새가 다 가려지질 않는데 이걸 그대로 내놓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렸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가 해주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갈비찜을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리 어머니의 갈비찜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아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다료한 목소리와 눈빛에 어머니는 잠시 나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주방을 나오기 전 내가 미리 준비해온 작은 약병을 조리대 아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그 안에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음식물 성분 검사 시 식중독균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는 특수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 박성철이 꾸민 연극에 나는 새로운 소품을 하나 추가한 것이었다. 만찬이 시작되고 박성철의 신호에 맞춰 그의 신복인 김중희가 갈비찜을 들고 군단장의 테이블로 향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혹한 연극이 막을 올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무대의 진짜 감독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밤 이 무대에 막이 내릴 때 비명을 지르게 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내 자리에 앉아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알파 유통의 대표와 눈짓을 교환했다. 그 역시 내 지시대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폭풍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군단장의 축사가 끝나고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시작한 지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배야!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병사 한 명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병사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했다. 만찬회장은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바로 그때 박성철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진정해. 의무병은 환자들을 즉시 의무대로 후송하라. 헌병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모든 음식물을 수거해 원인 규명에 착수하도록. 그는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누가 봐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유능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군단장에게 다가가 비통할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방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오늘 메인 요리를 책임진 조리사가 누구야? 당장 요리 끌고 와. 헌병 2명이 주방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겁에 질린 어머니가 그들에게 붙들려 끌려 나왔다.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박성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당신이지. 당신이 만든 갈비찜이 문제였던 거 아니야.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니 썩은 고기를 그냥 내놓은 게냐. 당신 때문에 우리 귀한 병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서늘한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닙니다. 저는 일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거대한 공포 앞에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여봐라. 당장 저 여편네를 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박성철의 명령에 헌병들이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찼다.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시끄러운 만찬회장 전체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나, 이진우 상사가 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헌병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를 내 등 뒤로 보호했다. 그리고는 내 평생 가장 차갑고 가장 분노에 찬 눈으로 박성철 대령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대령님? 박성철은 어이없다는 듯 나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진우 상사,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상관에게 대들어. 저 여자가 내 어미라고 지금 상관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거냐? 제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더러워진 목련 손수건을 꺼내 보였다. 당신이 며칠 전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바로 그 김밥을 쌌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오만하니 오늘 이 모든 비극을 불렀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 말에 박성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증명? 니놈 따위가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박성철이 고함을 쳤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군단장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지금부터 이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군단장 이현수는 내가 며칠 전 병실에 두고 온 USB의 내용을 이미 모두 확인한 상태였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만찬회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오늘 이 만찬을 축하하기 위해 제가 작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신호에 맞춰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대의 평화로운 훈련 모습이 나왔다. 박성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나타난 것은 바로 박성철 자신의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흑백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성철은 자신의 동생 박수철과 통화하며 식중독 사고를 계획하고 모든 책임을 알파유통과 우리 어머니에게 떠넘기려는 모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수입산 쇠고기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는데. 상관없어. 그냥 보내. 이번 기동훈련 때 식중독 사고가 한번 터져줄 거야. 2차적으로는 취 사장의 위생관리 및 검수 책임자인 조리총괄 담당자의 업무태만 또한 그 늙은 여편네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선명한 음성과 함께 그의 추악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만찬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경악어린 시선이 박성철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저건 조작이야. 저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영상이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조작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나는 스크린을 향해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화면에는 박성철이 황진우 의원과 뇌물을 거래하며 나누는 대화의 녹취록과 군단장 아내의 병원비를 빌미로 군단장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들이 차례로 떠오였다. 박성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군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이 상사, 자네는 대체 누구인가? 바로 그때였다. 만찬회장 입구 쪽에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검은 베레모를 쓴 특전사 요원들과 함께 별 넷을 단 대장이 만찬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총사령관이자 나의 옛 직속 상관인 장태환 대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내 앞으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보고합니다. 유령. 장태환 대장은 나를 향해 유령이라 불렀다. 특수부대 내에서조차 극소수만이 아는 나의 코드네임. 그는 이어서 만찬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시리아에서 적의 수괴를 제거하고 국가의 위기를 구한 영웅 이진우 상사에게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전원 영웅에게 대하여 경례!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와 함께 온 특전사 요원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두 나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만찬 회장은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수많은 경례를 받으며 내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내 평생 가장 따뜻하고 가장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내 아버지를 욕보이고 내 조국을 기만했던 자들에 대한 길고 길었던 나의 심판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경례와 함성 속에서 박성철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뒤엉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저 죽은 이태준의 아들놈에 불과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국가의 영웅이 되어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의 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장태환 특전사령관은 헌병들에게 턱짓으로 명령했다. 저 쓰레기들을 당장 끌고 가. 군사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거다. 한 놈도 빠짐없이 저놈들과 연루된 모든 놈들을 샅샅이 뒤져서 뿌리까지 뽑아버려. 헌병들이 박성철과 그의 신복들에게 달려들었다. 박성철은 마지막 발악처럼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저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장군님, 저는 억울합니다. 황진우 의원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의원님. 그는 자신을 구해줄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우 의원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만찬회 구석에 앉아있던 황 의원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몰래 자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장태환 사령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황 의원님,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황 의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경우요? 장군, 나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소. 관련이 없는지 있는지는 여기 있는 제 부하가 더 잘 알 것 같군요. 장 사령관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들었다. 황진우 의원님, 의원님의 스위스 비밀 계좌와 박성철 대령으로부터 지난 2년간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 그리고 두 분께서 군납비리를 공모하며 나누셨던 모든 통화 녹취 파일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황진우 의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치 생명은 물론 그의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박성철의 왕국은 그렇게 단 몇십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돈과 권력, 그리고 그가 믿었던 정치적인 뒷배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 진우, 이 개같은 놈! 내가 죽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다! 나는 그의 마지막 발악을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내게 그의 저주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만찬 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나는 조용히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긴장이 풀린 듯 내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우시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저 어머니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드릴 뿐이었다. 그때 주방에서 함께 일하시던 다른 조리원 아주머니들과 박성철에게 아부하며 어머니를 무시했던 몇몇 부사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내 어깨 위에 빛나는 무공훈장과 내 곁에 서 있는 장태환 대장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의 사과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땅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이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다. 사모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고 그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셨다. 어머니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 그들 역시 박성철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약해져야만 했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으로 모든 용서는 끝난 것이었다. 그때 이현수 군단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 어머니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계급과 체면을 내려놓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군단장으로서 어머님과 이진우 상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능과 나약함이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치료비를 위해 박성철의 검은 돈을 받았던 사실을,
그리고 그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해야만 했던 자신의 고통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어머니는 오히려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셨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군단장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적을 짓밟고 응징하는 나의 복수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보듬고 용서할 줄 아는 내 어머니의 저 깊고 넓은 마음 속에 있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박성철 일당에 대한 조사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번졌다. 국방부 특별감찰단이 꾸려졌고 나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협조했다. 나는 박성철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추적했다. 그러던 중 나는 그의 개인 금고에서 아주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20년 전 그의 아버지 박영철 대령이 작성한 비망록이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질투하고 어떤 비열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군에서 쫓아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다.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이태준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의 재능은 위험하다. 그가 사회에 나가서도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앞길을 막아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구하든 철저하게 방해하고 짓밟아 그와 그의 가족들이 평생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나에 대한 모욕의 대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군을 떠나신 후 왜 그토록 하시는 일마다 실패하셨는지, 왜 우리 가족이 그토록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는지, 이제야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박영철이라는 자의 끈질기고 악랄한 저주였던 것이다. 그런데 비망록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나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데 나의 오랜 동기이자 정보사령부의 실세인 서진혁이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태준의 모든 민간 정보를 사찰하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협박하여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큰 빚을 졌다. 언젠가 그의 아들이 군에 들어오면 내가 반드시 그 빚을 갚으리라. 서진혁. 나는 그 이름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진혁. 바로 얼마 전 아테나 사건으로 나와 함께 일했던, 그리고 결국 배신자로 밝혀져 몰락했던 그 서진혁 전 국장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박성철이 그토록 오만하게 부패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 군단장조차 건드리지 못했던 그의 뒷배, 그것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바로 국방정보본부라는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쥔 서진혁이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박성철과 서진혁, 그들은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부패와 복수라는 질긴 악연의 고리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의 거대한 카르텔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던 셈이다. 만약 내가 유령이라는 신분을 감춘 평범한 상사였다면 나는 아마 박성철의 계획대로 어머니와 함께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나는 비망록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숙명적인 전쟁이 되어 있었다. 나는 특별감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장님, 제가 박성철 게이트의 진짜 몸통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내 손에 들린 낡은 비망록은 대한민국군을 뿌리부터 뒤흔들 마지막 태풍의 눈이 될 것이었다. 박영철의 비망록,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내가 그것을 특별감찰단에 제출한 순간 대한민국 군은 건군 이래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였다. 박성철 게이트는 서진혁 게이트와 연결되면서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사조직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수많은 장성들이 군복을 벗었고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군사법정에 섰다. 서진혁 전 국장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년 전에 직권남용 및 민간인 사찰 혐의까지 추가되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황진우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박성철의 아버지 박영철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삭제되었다. 이현수 군단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전역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군의 모든 동료들과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 대신 박수를 보냈다. 그는 비록 군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에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태풍의 중심에서 조용히 내 자리를 지켰다. 국방부는 내게 정보본부의 차세대 지휘관 자리를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게는 더 이상 권력이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대신 단 한 가지를 요청했다. 내가 복무했던 제7군수 지원단의 단장으로 발령내달라는 것.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장태환 사령관님만이 내 뜻을 이해하고 허락해 주셨다. 나는 내 손으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곳을 가장 깨끗하고 정의로운 부대로 만들고 싶었다. 소령으로 진급한 나는 7군수 지원단의 새로운 단장이 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대의 모든 군납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었다. 나는 대진푸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투명한 공개 입찰을 통해 정직한 업체인 알파유통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식당의 모든 조리원 아주머니들을 정식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그들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부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식단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식당에서는 더 이상 고함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더 이상 유령이라 불리지 않았다. 부대의 모든 병사들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단장님이라고 불렀다. 나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식당 조리원 일을 그만두셨다. 처음에는 아들이 단장으로 있는 부대에서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나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평생 저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온전히 어머니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는 국가로부터 받은 포상금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합쳐 부대 근처에 강이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을 샀다. 그리고 그 집의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나는 하얀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들여놓았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보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30년 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계를 위해 팔아야만 했던 그 피아노가 이제 아들의 손에 의해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건반으로 이끌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시더니 이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도, 미, 솔. 음은 뚝뚝 끊겼고 박자는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가 어릴 적 잠들기 전에 늘 듣던 쇼팽의 녹턴이었다. 서툴지만 애틋한 선율이 햇살 가득한 거실을 천천히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연주를 들었다. 그 순간 지난 모든 아픔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끈질겼던 악연도 비열했던 복수도 그 무엇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는 지금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이 평화로운 거실이 세상의 전부였다. 어머니의 연주는 점점 더 유려해졌다. 굳어있던 손가락이 마법처럼 풀리고 잊고 있던 기억들이 선율을 타고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내가 아주 오랜만에 보는 소녀 같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매일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다시 피아노를 통해 세상을 만나셨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으셨다. 나는 그 선율을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진짜 복수는 박성철과 서진혁을 심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저 웃음소리와 피아노 소리를 되찾아들인 것, 그것이었음을.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내게 물으셨다. 진우야, 너는 이제 괜찮으냐?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니? 나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용서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제 마음은 이제 어머니와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행복한 시간들로만 가득 채우고 싶거든요. 어머니는 내 말에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다. 내가 단장으로 부임하고 1년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앞치마를 둘렀다. 평생 총과 칼만 잡아왔던 내 손으로 서툴게 칼질을 하고 레시피를 보며 양념을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 끓여주셨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도 만들었다. 모양은 엉망이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내 모든 진심을 담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나는 어머니를 식탁에 모셨다.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식탁에 앉으셨다. 나는 어머니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가득 퍼담아 드렸다. 어머니, 이제 제가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드셨다. 그리고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느끼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행복의 눈물이었다. 맛있다, 내 아들.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나도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정말 맛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밥이 목으로 넘어갔다. 창밖에서는 어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정원의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고 거실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쇼팽의 녹턴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진우야, 인생에서 가장 강한 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나는 이제야 아버지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길고 어두웠던 전쟁은 끝났다. 나는 유령이라는 이름을 과거에 묻었다. 나는 이제 그저 한 여인의 아들 이진우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완벽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어떤 영웅의 칭호도 그 어떤 무공훈장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는 없었다.